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남자는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인 세계 최대 정복자의 손자였지만 스스로는 평화의 군주이자 문명의 수호자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혹독한 대초원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중국에서 왕좌를 꿈꾸었습니다. 방랑기사였던 그는 말발굽 소리가 세상의 숨결과 어우러지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징기스칸이라 불렀지만 역사는 그를 북방의 폭풍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빌라이 칸. 그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거대한 문명의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전한 그의 이야기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흑사병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좋든 싫든 세계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그가 이룬 거대한 제국 안에서 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장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복자의 화려한 갑옷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 그의 야망과 비극, 그리고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몽골의 칸과 중국의 황제, 그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평생을 헤매고 고통받았던 남자. 쿠빌라이 칸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1215년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던 그 순간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합니다. 그가 태어난 13세기 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폭풍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휩쓸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의 할아버지 태무진, 우리가 징기스칸이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쿠빌라이가 태어나기 불과 수십 년 전 몽골 고원은 세계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부족과 시족이 서로를 약탈하고 아내를 빼앗고 가축을 훔치며 피비린내 나는 생존 투쟁을 벌이던 척박하고 잊힌 땅이었습니다.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메르키트, 그리고 태무진이 속한 보르직인 가문의 몽골 부족까지.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땅에서 징기스칸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고 아내를 납치당하고 동맹에게 배신당하는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자신만의 카리스마와 냉혹한 결단력, 그리고 메리토크라시라는 혁명적인 원칙으로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1206년 그는 오농왕의 발원지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모든 몽골인의 위대한 칸으로 추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연맹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야사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이 법은 몽골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창조했습니다. 절도와 간음을 사형으로 다스리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는 몽골 사회를 십진법에 따라 재편성했습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얽혔던 기존 부족들을 해체하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의 군사행정 조직으로 완벽하게 재조직했습니다. 이제 몽골은 오합지졸 유목민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전쟁 기계, 군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가 태어난 1215년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전쟁 기계가 처음으로 문명 세계를 향해 칼을 뽑아든 해였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패권자는 중국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는 몽골 부족들을 주기적으로 약탈하고 분열시켜 힘을 빼놓는 전통적인 EJ 정책을 써왔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남쪽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1211년 시작된 몽골의 금나라 침공은 전쟁이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금나라의 방어선을 종잇장처럼 찢었고 1215년 마침내 금나라의 수도 중도, 즉 오늘날의 베이징을 함락시켰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철저히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고 도시는 몇 달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해, 징기스칸의 군대가 중도를 불태우던 때 쿠빌라이 칸은 몽골 구원의 한 천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초원의 시대가 저물고 정주 문명을 향한 거대한 정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금나라의 남쪽에는 한족의 남송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남송은 금나라에게 화북지방을 빼앗긴 치욕을 갚기 위해 몽골과 손을 잡기도 했지만 몽골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두려워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호라즘 왕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차지한 호라즘은 부유했지만 오만했습니다. 1218년 징기스칸이 보낸 몽골의 무역 사절단을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가 스파이로 몰아 처형하고 물품을 빼앗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징기스칸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몽골의 칼끝은 서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호라즘을 지도에서 지워버렸고 그 여파는 흑해 연안과 러시아, 유럽에까지 미쳤습니다. 이것이 쿠빌라이가 물려받은 배경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의 손자라는 어마어마한 무게, 그리고 정복은 끝나지 않았다는 징기스칸의 유훈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복과 통치라는 두 단어와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의 운명을 결정지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쿠빌라이의 아버지는 징기스칸의 네 아들 중 막내인 툴루이였습니다. 몽골의 전통에 따르면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 고향의 봉오지와 핵심 군대를 물려받습니다. 툴루이는 아버지 징기스칸을 빼닮아 용맹무쌍한 전사이자 술을 좋아하고 호탕한 전형적인 몽골 귀족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내 아들의 성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첫째, 주치는 혈통 논란이 있었고, 둘째, 차가타이는 야사를 광적으로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라 포용력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오고타이는 너그럽고 인자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고 의지가 약했습니다. 막내 툴루이는 뛰어난 군사령관이었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고심 끝에 관대하고 유화적인 셋째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몽골의 전통을 깨는 파격이었지만 툴루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 오고타이에게 복종하고 그를 데칸으로 추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툴루이는 오고타이의 치세 동안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서 금나라 정벌을 완수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통성을 가진 동생 툴루이를 내심 경계했습니다. 1232년 툴루이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몽골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오고타이 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툴루이가 샤먼의 의식에 따라 형을 대신해 저주가 담긴 물을 마시고 희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몽골의 우애를 상징하는 미담처럼 포장되었지만 많은 역사가는 이것이 오고타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툴루이의 자발적 희생이거나 혹은 오고타이파에 의한 교묘한 정치적 암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쿠빌라이는 1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툴루이 가문은 막대한 영지와 군대를 가졌지만 최고 권력자인 오고타이의 견제 속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쿠빌라이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툴루이 가문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한 여인이 전면에 나섭니다. 바로 쿠빌라이의 어머니 소르카탄이 베키였습니다. 소르카탄이는 당대 몽골,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징기스칸의 의형제이자 숙적이었던 케레이트 부족의 옹칸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케레이트가 멸망한 후 그녀는 징기스칸에 의해 툴루이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앙은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몽골의 샤머니즘을 존중했고 불교와 이슬람에도 막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통치에 유용한 모든 지식이었습니다. 남편 툴루이가 죽자 오고타이 칸은 몽골의 형사 취수제 전통에 따라 그녀를 자신의 아들 구유크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툴루이 가문의 막대한 유산을 오고타이 가문이 합법적으로 흡수하려는 정치적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크타니는 이 제안을 단호하지만 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명분은 남편이 남긴 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백한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고타이는 이 명분을 거절할 수 없었고 소르카크타니는 툴루이 가문의 영지와 군대에 대한 독자적인 통치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몽골 귀족들이 경멸하던 돈과 행정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당시 몽골 귀족들은 정복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농지를 목초지로 망가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르카크타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지에서 몽골 군인들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인 유학자들을 고용해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복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몽골 왕자들의 영지는 황폐해져 갔지만 소르카크타니의 영지는 빠르게 안정되며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를 단순히 축적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에 있는 다른 몽골 왕족과 귀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관대함이라는 이름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투자를 한 것입니다. 소르카크타니의 막사는 몽골의 전통적인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국제 정부였습니다. 그녀의 네 아들들은 몽골의 전통적인 말타기와 활쏘기는 기본이고 위구르인 스승에게 문자를 배우고 중국인 유학자에게 고전을 배우며 페르시아인과 무슬림 학자들에게 행정과 과학을 배웠습니다. 쿠빌라이는 바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몽골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동시에 정주 문명의 복잡한 행정과 철학을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초원의 거친 삶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도시의 질서와 풍요로움이 제국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소르카크타니는 네 아들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한 듯 보입니다. 맏아들 몽케는 오고타이의 아들 바투가 이끄는 유럽 원정에 참여시켜 몽골 전통파 사이에서 군사적 명성과 정통성을 쌓게 했습니다. 셋째 훌라군은 서쪽의 이슬람 세계 정벌을 준비시켰습니다. 막내 아릭부케는 몽골의 봉어지 카라코룸에 남겨두어 전통을 수호하는 상징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쿠빌라이. 소르카크타니는 쿠빌라이에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맡겼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문명, 중국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청년 시절 어머니로부터 중국 북부의 형주 일대를 영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쿠빌라이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습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몽골 귀족들처럼 그곳을 약탈할 수도 있었지만 쿠빌라이는 어머니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중국인 유학자 요추와 유병충 같은 인재들을 자신의 막료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불교 승려이자 책사였던 유병충은 쿠빌라이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는 있으나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교의 인정과 왕도, 정치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들의 조언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몽골식 약탈을 금지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십전이라는 과도한 세금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워 유학을 장려하고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놀라웠습니다. 쿠빌라이의 영지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전쟁으로 흩어졌던 유민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영지는 몽골이 점령한 중국 북부에서 가장 번영하는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쿠빌라이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몽골의 무력과 중국의 문명,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가 시작한 제국을 영원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그를 평생의 고뇌로 몰아넣을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가 중국 문명에 깊이 매료될수록 그는 몽골의 전통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심장부 카라코룸에서는 그의 동생 아릭 부케를 비롯한 보수파들이 중국에 물든 쿠빌라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몽골 제국 내부의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뚫고 최고 권력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쿠빌라이가 중국 북부의 영지를 다스리며 통치를 실습하던 시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몽골 제국은 1241년 오고타이 칸이 과음으로 사망하면서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고타이의 아들 구유크가 뒤를 이었지만 그의 치세는 짧고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구유크는 징기스칸의 맏아들 주치의 아들, 즉 킵차크 칸국의 강력한 지도자 바투와 치명적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구유크는 오고타이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바투를 숙청하려 했고 제국은 또다시 내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구유크 역시 1248년 바투를 치기 위해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은 구유크의 미망인 오굴 카이미시가 섭정을 맡았지만 그녀는 정치적 역량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3년 동안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기, 물밑에서 가장 치밀하고 냉철하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빌라이의 어머니 소르카탄이 베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툴루이가 죽은 이후 20년 가까이 숨죽이며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에서 거둔 막대한 부를 이용해 오고타이 가문의 불만을 품은 몽골 귀족들을 포섭하고 특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투와 비밀리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투 역시 오고타이 가문, 특히 구유크와 그의 어머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르카타니와 바투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오고타이 가문을 몰아내고 징기스칸의 위대한 유산을 회복할 강력한 칸을 세운다. 그리고 그 강력한 칸의 후보는 바로 소르카타니의 맏아들 몽케였습니다. 몽케는 바투와 함께 유럽 원정에 참여하며 용맹을 떨쳤고 몽골의 전통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보수파 귀족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1251년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바투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 카라코룸 외곽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오고타이와 차가타이 가문의 왕자들이 전통적인 소집 장소가 아니다라며 참석을 거부했지만 바투는 군사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쿠릴타이에서 소르카타니의 맏아들 몽케가 제4대 데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지배 가문이 오고타이 가문에서 툴루이 가문으로 넘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궁정 쿠데타였습니다. 몽골 제국사에서는 이를 툴루이 가문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몽케칸은 즉위하자마자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섭정이었던 오글카이미시는 발가벗겨진 채 고문당하다 처형되었고, 오고타이와 구유크를 따랐던 수백 명의 귀족과 장군들이 반역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핏줄인 왕자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36세의 나이에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치밀한 정치 공작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냉혹한 피해 숙청이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그는 권력이란 이상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툴루이 가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킹메이커 소르칵탄이 베키는 1252년 아들들이 제국의 정점에 오르는 것을 본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국은 툴루이의 네 아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데칸 몽케는 제국의 중심 카라코름에서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셋째 훌라군은 페르시아와 이슬람 세계 정복을 맡았습니다. 막내 아릭부케는 몽골 본토와 수도 카라코름의 수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쿠빌라이. 몽케칸은 동생 쿠빌라이의 행정 능력을 그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에게 몽골 역사상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중국 북부의 정원 통치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송을 멸망시키는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쿠빌라이가 형주에서 실험했던 중국식 통치를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할 기회였습니다. 1251년 쿠빌라이는 즉시 자신의 막료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카라코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몽골 초원과 중국 농경지의 경계선에 자신만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상도, 즉 북쪽의 수도라 불리게 될 개평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쿠빌라이는 중국식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략사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유병충, 요추 같은 한족 유학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는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을 보호하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몽골의 칸으로서 남송 정복의 임무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몽케칸은 남송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측면을 포위하는 거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남송의 서남쪽에 위치한 대리국이었습니다. 1253년 쿠빌라이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대리국 원정에 나섭니다. 이 원정은 그의 군사적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쿠빌라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리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몽골군 주력은 사천성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말들이 독사와 질병, 굶주림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리국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공성전이라면 항복을 거부하는 도시는 함락 후 모든 주민을 학살하는 것이 야사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측근 유학자 요추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추는 송나라 순임금은 군대를 동원하고도 창을 피로 물들이지 않고 천하를 얻었다며 살상을 최소화할 것을 간언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대리국 수도를 포위한 채 항복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리국의 왕 다능지는 저항했지만 성은 곧 함락되었습니다. 이때 쿠빌라이는 몽골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 저항했던 대리국의 왕 다능지마저 처형하지 않고 그에게 황금으로 만든 안장을 하사하며 마하라자라는 칭호와 함께 통치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살자, 몽골의 왕자 중
백성을 죽이지 않는 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남송의 한족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쿠빌라이는 무력이 아니라 관용과 덕치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징기스칸과는 다른 문명화된 통치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대리국 정복 성공으로 쿠빌라이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남송의 배후를 차단했고 중국 북부의 행정개혁까지 성공시키며 막대한 부와 인력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형 몽케칸조차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공이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쿠빌라이가 중국에서 황제처럼 행세하며 인기를 얻자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서는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보수파 귀족들은 몽케칸에게 쿠빌라이가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물들었다. 그가 거둔 세금을 카라코룸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 그가 중국인들의 환심을 사서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끊임없이 참소했습니다. 몽케칸은 본래 강직하고 공정한 인물이었지만 야사를 중시하는 몽골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그 역시 중국 문화에 심취한 동생 쿠빌라이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쿠빌라이의 행정개혁은 중앙정부의 세수감사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몽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1257년 몽케칸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알람다르를 포함한 강경파 감찰관들을 쿠빌라이의 영지에 파견하여 회계 감사를 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몽케칸이 동생의 권력을 박탈하기 위해 보낸 저승사자였습니다. 감찰관들은 쿠빌라이가 임명했던 중국인 관료들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횡령, 부정부패 등의 혐의를 씌워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쿠빌라이의 핵심 측근이었던 유병충은 다행히 승려 신분이라 화를 면했지만 많은 실무 관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쿠빌라이가 수년간 공들여 만든 행정조직 경략사는 강제로 해체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왕자에서 잠재적 반역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대와 중국인들의 지지를 믿고 형 몽케에게 반기를 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할 것인가? 쿠빌라이의 몽골인 측근들은 분노하며 군대를 일으켜 우리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국인 스승 요추는 천자의 동생으로서 형에게 맞서는 것은 반역이라며 만류했습니다. 이때 쿠빌라이의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 차비 황후였습니다. 차비는 몽골 옹기라트 부족 출신으로 쿠빌라이만큼이나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울부짖는 쿠빌라이를 대신해 먼저 카라코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몽케칸을 만나 쿠빌라이는 절대 형님을 배신할 뜻이 없으며 모든 것은 참소 때문이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형제의 우애에 기댔습니다. 아내의 선발대에 이어 쿠빌라이는 가장 굴욕적이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모든 군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변명 한마디 없이 경무장으로 수도 카라코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몽케칸의 천막 앞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저는 형님의 신하입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에게 군사적으로 맞설까봐 내심 긴장했던 몽케는 동생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아이처럼 울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의심을 눌렀습니다. 몽케는 쿠빌라이를 직접 일으켜 세우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쿠빌라이의 권력을 대부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굴복을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힘만이 아니라 인내와 정치가 때로는 더 강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몽케칸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쿠빌라이를 용서했지만 중국 문제에 대한 동생의 유화적인 방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송 정벌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몽케칸은 내가 직접 몽골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결심합니다. 1258년, 그는 몽골의 주력군을 이끌고 직접 남송 원정에 나섭니다. 그는 쿠빌라이를 남송의 중심부인 양자강 유역으로 보내 양동 작전을 표기하고 자신은 가장 험난한 사천성 산악지대를 통해 남송을 공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쿠빌라이의 대리국 원정 루트와 유사했지만 몽케는 관용이 아닌 정통 몽골식 선멸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몽케칸은 중국 남부의 지독한 기후와 지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259년 몽케의 대군은 사천성의 작은 산성, 조어산성 앞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남송의 장수왕견은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결사 항전했습니다. 몽골군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수개월간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성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덥고 습한 여름이 찾아오자 몽골 초원에서 온 군사들 사이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259년 8월 11일 몽골 제국, 아니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데칸 몽케가 조산성 아래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남송 측 기록에는 몽골군이 쏜 투석기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고 하고 몽골 측 기록에는 지독한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어찌 되었든 제국의 최고 지도자, 신의 채찍이라 불리던 몽골의 데칸이 중국 남부의 이름 없는 산성에서 허무하게 사망했습니다. 몽골의 야사에 따르면 데칸이 원정 중 사망하면 모든 원정군은 즉시 철수하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모두 수도 카라코룸에 모여 새로운 칸을 뽑는 쿠릴타이를 열어야 했습니다. 몽케의 죽음으로 몽골 제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제국 전체의 운명을 건 쿠빌라이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몽케칸의 사망 소식은 말을 타고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쪽에서 이슬람 세계를 불태우고 있던 셋째 훌라군은 원정을 중단하고 본국을 향해 철수했습니다. 수도 카라코룸을 지키고 있던 막내 동생 아릭부케는 즉시 쿠릴타이 소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송의 악주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던 쿠빌라이에게도 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쿠빌라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야사를 따라 즉시 군대를 철수하고 카라코룸으로 돌아간다. 눈앞의 남송을 마저 공략하고 중국에서의 입지를 다진다. 카라코룸으로 돌아간다면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동생 아릭부케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릭부케는 몽골 본토에 머무르며 야사와 초원의 전통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보수파 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쿠빌라이는 이미 중국의 영혼을 팔아버린 이단아였습니다. 그렇다고 악주에 머무른다면 야사를 어기고 쿠릴타이에 불참한 반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쿠빌라이의 중국인 책사들은 절대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한다면 남송군은 즉시 방역할 것이고 쿠빌라이가 중국 북부에서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몽케의 죽음을 일단 비밀에 붙이고
오히려 악주성에 대한 총공세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는 데칸의 죽음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맹렬하게 성을 몰아붙였습니다. 악주를 지키던 남성의 재상 가사도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몽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몽골군의 총공세에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리에 쿠빌라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양자강을 경계로 화의를 맺고 남성이 몽골에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치겠다. 쿠빌라이는 이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남성의 항복을 받아낸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군대를 철수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악주성 조약은 훗날 남성 멸망의 빌미가 되지만 당장의 쿠빌라이에게는 절묘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승전보를 안고 북쪽으로 돌아가던 쿠빌라이는 그가 가장 우려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60년 봄 동생 아릭부케가 카라코룸에서 몽골 보수파들만의 쿠릴타이를 열어 스스로 데칸으로 즉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카라코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어지 개평부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1260년 4월 쿠빌라이 역시 자신을 따르는 몽골 왕자들과 중국인 관료들을 모아 자신만의 쿠릴타이를 열고 스스로 데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몽골 제국의 동시에 2명의 데칸, 2개의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의 미래를 건 거대한 이념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원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아릭부케, 정주 문명을 끌어안아 새로운 제국을 만들려는 쿠빌라이, 한쪽은 몽골의 과거를, 다른 한쪽은 몽골의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제국의 모든 것을 걸고 내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정통성 면에서는 아릭부케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의 야사에 따라 수도 카라코룸에서 합법적인 쿠릴타이를 통해 선출되었고 몽골 본토의 핵심 귀족들과 제국 수비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 역시 아릭부케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쿠빌라이는 중국 땅에서 자신만의 약식 쿠릴타이를 연 찬탈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툴루이 가문의 일부 왕자들과 몽골 보수파가 경멸하는 한족 관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에게는 아릭부케가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과 식량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북부의 광활한 농경지대와 소금 전매권 등 막대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릭부케가 있는 몽골 고원은 척박한 초원일 뿐 중국의 농산물과 물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전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경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몽골 초원으로 이어지는 모든 교역로를 차단했습니다. 카라코룸으로 향하는 식량, 차, 비단, 철제 무기 등의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릭부케의 몽골 군대는 세계 최강의 기병이었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초원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쿠빌라이는 아릭부케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침범할 때마다 잘 훈련된 군대를 보내 격퇴했습니다. 시간은 쿠빌라이의 편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아릭부케의 지지자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 쿠빌라이에게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261년 두 형제는 시무투 전투에서 격돌했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릭부케의 세력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1263년 그를 지지했던 차가타이 칸국의 알루구가 배신하고 쿠빌라이 편에 붙었습니다. 아릭부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마침내 1264년 8월
4년간의 처절한 항전 끝에 아릭부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상도로 와서 형 쿠빌라이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대면은 몽골 제국 역사의 분기점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의 천막에 아릭부케를 불렀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둘 중 누가 정당한가? 패배한 아릭부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몽골의 전통에 따르면 아릭부케가 정당했지만 현실의 승리자는 쿠빌라이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전통에 따라 형제의 피를 직접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릭부케를 따랐던 핵심 귀족 10명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릭부케를 상도의 궁전에 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2666년 아릭부케는 40대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사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는 쿠빌라이에 의한 독살 혹은 유폐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으로 추정합니다. 쿠빌라이는 마침내 유일한 대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4년간의 내전은 몽골 제국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은 쿠빌라이를 대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상 독립해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하나의 몽골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제 모든 몽골인의 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몽골 본토와 중국, 페르시아 일부만을 다스리는 반쪽짜리 칸이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몽골 전통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더 이상 저 멀리 척박한 초원 카라코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운명, 그리고 자신이 세울 새로운 제국은 바로 자신이 발딛고 선 이 거대한 문명의 땅, 중국에 있다는 것을, 쿠빌라이는 이제 몽골의 데칸에서 중국의 황제로 변신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마지막 땅, 강남의 남송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264년 쿠빌라이가 마침내 유일한 데칸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대가로 징기스칸이 세운 하나의 몽골 제국이 사실상 분열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쿠빌라이는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는 몽골 전통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가 찬탈자로 규정했던 동생 아릭부케는 1264년 8월 행복했습니다. 몽골의 전통은 칸의 핏줄, 특히 형제의 피를 직접 흘리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아릭부케를 죽이는 대신 그를 자신의 궁전에 유폐시켰습니다. 그는 동생을 지지했던 핵심 귀족 10명만을 반역죄로 공개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유폐된 동생은 쿠빌라이에게 살아있는 골칫거리였습니다. 2년 뒤인 1266년 아릭부케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유폐지에서 갑작스럽게 병사했습니다. 몽골의 공식 기록은 그의 사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가는 쿠빌라이에 의한 암살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굴욕감으로 인한 죽음으로 추정합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에게 맞선 최후의 몽골 정통파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릭부케의 죽음으로 몽골의 저항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고 강력한 내부의 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의 손자 카이두였습니다. 카이두는 툴루이 가문이 오고타이 가문을 몰아내고 데칸의 자리를 찬탈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가 중국 문화에 빠져 야사를 벌였다고 비난하며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을 규합해 스스로 전통 몽골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평생 쿠빌라이를 데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는 이제 제국의 서쪽 국경에서 카이두라는 평생 자신을 괴롭힐 또 다른 몽골의 망령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내부의 위협은 쿠빌라이로 하여금
몽골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몽골 초원의 지지를 얻어 제국을 통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몽골의 심장, 카라코룸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곳은 척박하고 가난하며 이제는 적대적인 보수파의 소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나오는 곳, 즉 자신이 수십 년간 공들여 통치해온 중국 북부의 막대한 인력과 부의 제국의 미래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칸으로서의 상징적인 수도, 즉 여름 수도 상도에 더해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겨울 수도, 즉 영구적인 대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장소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바로 1215년 그의 할아버지 징기스칸이 함락시키고 잿더미로 만들었던 옛 금나라의 수도 중도였습니다. 1266년 쿠빌라이는 유병충과 아랍, 네팔 출신의 위대한 건축가 아니코, 그리고 무슬림 건축가 예헤이디얼 등에게 명하여 잿더미가 된 중도, 바로 옆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징기스칸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파괴한 곳에 손자는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복자의 시대가 가고 통치자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는 런던이나 파리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고대의 고전인 주례의 고공기에 기록된 이상적인 제국의 수도 설계도에 따라 처음부터 완벽한 격자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남북으로 8km, 동서로 7km에 달하는 거대한 성벽, 좌우 대칭의 궁전과 사원, 넓고 곧게 뻗은 도로망을 갖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도시는 칸의 도시라는 뜻의 튀르크어 칸발리크로 불렸고 중국식 이름으로는 위대한 수도라는 뜻의 대도라 불렸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중국 북부에 지친 백성들은 또다시 엄청난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 위에 쿠빌라이의 야망이 벽돌처럼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71년 대도의 궁전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자 쿠빌라이는 세계를 뒤흔들 혁명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몽골 대칸이라고만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유학자들과 논의하여 중국 고대의 경전 주역에서 따온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대원. 원은 하늘의 위대한 근원, 만물의 시작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몽골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철학의 가장 심오한 개념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선포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중국에 머무는 몽골 정복자가 아니라 한 당 송의 뒤를 잇는 중국의 합법적인 황제이며 하늘의 명을 받은 새로운 왕조의 시조임을 만천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몽골 제국의 대칸이자 원나라의 황제라는 두 개의 모순된 칭호를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몽골 초원의 카이두에게는 쿠빌라이가 드디어 몽골의 조상을 버리고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는 그의 반란을 정당화하는 최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통치하려던 남송의 한족들에게는 오랑캐가 감히 자신들의 문명을 도용하여 황제를 참칭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쿠빌라이는 또다시 그 두 개의 정체성 사이,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독한 경계선 위에 섰습니다. 원나라라는 중국식 간판을 내걸었지만 쿠빌라이는 결코 한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거대한 영토의 수많은 인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계급 제도입니다. 제1계급은 몽골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구의 1%에 불과했지만 제국의 최고위 관직과 군 지휘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면제는 물론 살인을 저질러도 벌금형 정도로 감형되는 등 치외 법권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2계급은 생목인이었습니다. 색깔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몽골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탕구트인, 심지어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인까지 여기에 속했습니다. 쿠빌라이는 한족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들 생목인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상술과 행정 능력으로 원나라의 재정과 실무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인 다음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3계급은 한인이었습니다. 이는 옛 금나라 치에 있던 북중국인, 거란족, 여진족, 그리고 고려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에 일찍 항복했기에 남성인들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고위직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4계급은 남인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옛 남송 치하의 남중국인들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이들은 제국의 최하층 계급으로 가장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소지, 집회, 심지어 야간 통행까지 금지당하는 혹독한 차별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쿠빌라이가 만든 대원 제국은 다문화 제국의 화려한 외피 속에 이처럼 잔인한 아파르트헤이트의 뼈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무력, 생목인의 행정력, 그리고 한인과 남인의 노동력을 철저히 분리하여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제국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지배층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잉태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체제였습니다. 이제 원나라 황제가 된 쿠빌라이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징기스칸도 오고타이도 몽케도 이루지 못했던 위협. 바로 중국 대륙의 마지막 조각, 강남의 남송을 멸망시키고 400년간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1259년 악주성에서 남송의 재상 가사도가 맺었던 조공과 화의 약속은 남송이 몽케칸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배신자 남송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송은 몽골이 이전에 상대했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인구는 6천만이 넘어 원나라 전체보다 많았고 경제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무엇보다 남송은 물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강, 양자강이 북쪽을 가로막는 천연의 요새였고 수천 척의 함선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기병대는 강과 수많은 호수, 늪지대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남송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먼저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양자강의 가장 중요한 지류인 한수 유역에 위치한 두 개의 쌍둥이 요새, 양양과 번성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한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남송으로 들어가는 육로와 수로를 동시에 통제하는 핵심 중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원나라 군대는 한수를 타고 양자강 본류로 막힘없이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1268년 쿠빌라이는 몽골군과 한인 반란군으로 구성된 대군을 보내 양양과 번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길고 치열했던 양양성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송의 명장 여문화는 이 두 성을 결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강하고 성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몽골군은 성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남송의 수군은 밤마다 몽골의 봉쇄망을 뚫고 성 안에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는 초조해졌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공성 무기로는 견고한 양양성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는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신의 한 수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동맹이자 친척인 페르시아의 일 칸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슬람 세계 최고의 공성 무기 기술자들을 보내달라. 1272년 마침내 페르시아에서 온 2명의 기술자 이르사마인과 아라우와딩이 몽골군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나 한족이 사용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형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회회포라 불리는 중동식 평형추 투석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기존의 인력으로 당기는 투석기와 달리 거대한 무게추의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돌덩어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 파괴력 모두 기존 무기를 압도했습니다. 1273년 1월, 5년간의 지루한 포위전 끝에 마침내 이 신형 무기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회회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100kg이 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하늘을 날아 번성의 성벽과 망루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성벽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몽골군은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번성은 처절한 시가전 끝에 함락되었고 몽골군은 저항한 군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양양성의 여문화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강 건너편의 쌍둥이 성이 가루가 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저 무기가 다음 타깃을 자신으로 돌릴 것을 알았습니다. 쿠빌라이는 여문환에게 항복하면 너와 너의 가문, 그리고 성 안의 모든 백성을 살려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결국 1273년 3월, 5년 넘게 버텼던 여문환은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여문환을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원나라의 고위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남송 전체를 뒤흔든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번성처럼 학살당할 것이요, 일찍 항복하면 여문환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남송으로 가는 열쇠가 마침내 몽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양양성이 함락되자 남송의 방어선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쿠빌라이는 1274년 몽골군과 한족 항복군을 총망라한 20만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으로 몽골 최고의 명장 바얀을 임명했습니다. 바얀의 군대는 여문환을 길잡이로 삼아 한수를 타고 거침없이 양자강 본류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남송은 13년간 국정을 농단했던 희대의 간신 가사도가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사도는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1275년 그는 마지못해 남송의 마지막 주력 함대를 이끌고 바얀의 군대를 막아섰지만 전가주 전투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남송의 수군은 괴멸되었고 가사도는 도망쳤다가 훗날 백성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제 원나라 군대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얀의 군대는 양자강을 따라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진격하며 남송의 수도 이만으로 향했습니다. 이만은 당시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 천상의 도시라고 극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1276년 이 천상의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황제는 5살짜리 어린아이였고 실권은 그의 할머니인 사 태황태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항복파와 결사항 전파로 나뉘어 분열되었습니다. 바얀의 군대가 성문 앞까지 다가오자 사 태황태후는 징기스칸이 중도를 함락시켰을 때의 끔찍한 학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백만 백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1276년 2월, 사 태왕태후는 어린 황제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와 남송의 옥새를 바얀에게 바치며 항복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바얀에게 절대 학살이나 약탈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만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는 문명화된 황제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황제와 황족들은 포로가 되어 대도로 압송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영국공이라는 자귀를 주어 연금했습니다. 이로써 1189년부터 150년간 이어져 온 남송 왕조는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남송은 항복했지만 중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송의 충신이었던 문천상, 육수부, 장세걸 등은 이만이 함락되기 직전 어린 황제의 두 이복 형제를 데리고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복건성에서 7살짜리 왕자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고 망명 정부를 세워 원나라에 대한 마지막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육지에서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도망치며 처절한 해상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남송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기 위해 집요한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1278년 어린 황제 단종이 폭풍우를 만나 병사하자 충신들은 그의 6살짜리 동생을 마지막 황제로 옹립하고 광동성의 애산이라는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1279년 마침내 원나라의 대함대가 애산 앞바다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 함대를 이끈 사령관 역시 몽골인이 아닌 한족 강장 장홍범이었습니다. 애산에는 남송의 마지막 황실과 신하,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약 20만 명이 천여 척의 배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 거대한 해상 요새를 만들고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원나라 함대는 봉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남송 함대의 식수와 뗄나무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위의 20만 명은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1279년 3월 19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원나라 함대는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투는 처절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남송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압도적인 원나라 함대의 화공과 포격에 무너졌습니다. 배들은 불길에 휩싸였고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남송의 마지막 충신 제상 육수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가 오랑캐의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6살에 어린 황제 조병을 등에 업고 옥새를 품에 안은 채 외쳤습니다. 덕우의 치욕이 이미 극에 달했거늘 폐하께서는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셔서는 아니 두옵니다. 그리고 그는 함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망망대해로 몸을 던졌습니다. 황제가 죽는 것을 본 수천, 수만 명의 남송 신하들과 궁녀들,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대송만세를 외치며 차례차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항복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날 애산 앞바다는 수십만 구의 시신이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이로써 320년간 이어져 온 송왕조는 가장 비극적이고 장엄한 방식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원나라의 한족 사령관 장홍범은 이 처절한 승리를 기념하며 애산의 절벽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나 장홍범이 이곳에서 송나라를 멸망시켰노라. 대도의 궁전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쿠빌라이 칸. 그는 마침내 징기스칸 이래 4대에 걸친 수권,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이민족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4세.
그는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자, 세계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복의 끝은 통치라는 더 어려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의 선자는 종종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치명적인 오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279년 에산 앞바다에서 남송의 마지막 함대가 불길과 함께 쓰러진 그 순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쿠빌라이 칸, 그의 나이 64세.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 징기스칸부터 아버지 툴루이, 형 몽키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몽골 제국의 수권, 중국 대륙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동쪽의 고려에서 서쪽의 페르시아와 흑해 연안까지, 북쪽의 시베리아 동토에서 남쪽의 베트남 국경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대칸이자 중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수도 대도는 마르코폴로의 묘사처럼 세계의 모든 부와 인재가 모여드는 천상의 도시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기라는 망치로 세계를 부수었다면 쿠빌라이는 통치라는 설계도 위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팍스 몽골리카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점은 그 자체로 내리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쿠빌라이의 거대한 성공 뒤에는 이미 그의 제국을 좀먹기 시작한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중국 대륙 통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몽골의 야사는 하늘에는 해가 하나이듯 땅에는 칸이 하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천명사상은 하늘 아래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몽골의 정복 이념과 중국의 중화사상이 결합되자 쿠빌라이의 야망은 세계 제국이라는 거대한 오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세력을 천명을 거스르는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바다 건너 황금의 나라라 불리던 미지의 섬, 일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쿠빌라이와 일본의 악연은 남송이 멸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66년 쿠빌라이는 고려를 앞세워 일본에 첫 번째 사신을 보냈습니다. 국서의 내용은 몽골 특유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은 하늘의 뜻을 받은 대몽골의 황제다. 고려는 이미 짐의 신하가 되었다. 귀국은 아직 짐과 우호를 맺지 않았으니 이제 사신을 보내 짐의 뜻을 전한다. 속히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라. 전쟁은 짐도 귀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뿐이다라는 징기스칸 이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서를 받아든 일본은 쿠빌라이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대륙의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였습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쇼군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그 쇼군마저 허수아비로 만들고 시켄이라는 직책의 호조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켄은 18세의 젊은 지도자 호조 도키무네였습니다. 그는 선불교에 심취한 강인한 무사였습니다. 몽골의 국서를 받아든 일본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몽골과 싸워야 하는가 라며 공포에 떠는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호조 도키무네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무례하다. 답장할 가치도 없다. 쿠빌라이는 자신의 국서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1268년부터 127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호조 도키무네는 사신을 규슈에 다자이 후에 억류해버리거나 아예 교토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쿠빌라이에게 이것은 황제의 권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1273년 남송의 핵심 요충지 양양성이 함락되자
쿠빌라이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저 오만한 섬나라에 몽골의 힘을 보여주겠다. 1207 14년 10월 제1차 일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군과 한인 군사 2만 5천, 그리고 정동행성으로 편입된 고려의 군사 8,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총 3만 3천의 연합군과 900척의 함선이었습니다. 이 원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고려였습니다. 고려는 이미 수십 년간의 몽골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해진 상태였지만 몽골의 부마국으로서 이 무모한 전쟁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900척의 함선 대부분이 고려의 백성들을 쥐어짜 만든 것이었습니다. 원나라 연합군은 고려의 하포를 출발해 쓰시마섬과 이키섬을 차례로 유린했습니다. 몽골군은 섬의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마침내 11월 19일 연합군은 규슈의 하카타만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을 막아선 것은 일본의 사무라이 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이질적인 두 전술이 충돌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키우치라는 1대1 기마 결투를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장에 나서면 먼저 자신의 가문과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적장에게 정정당당한 대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런 명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라이가 홀로 말을 타고 나와 소리를 지르자 몽골군은 그를 향해 집단으로 독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몽골군은 밀집 대형을 이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사무라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 철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화약이 담긴 도자기 폭탄으로 굉음과 함께 터지며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말들은 굉음에 놀라 날뛰었고 사무라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1대1 전투에 익숙했던 사무라이들은 몽골의 집단 전술과 신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카타마는 순식간에 몽골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일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나라 함대는 상륙작전 후 재정비를 위해 배로 돌아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1월 20일 밤 하카타만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급조된 고려의 함선들은 거대한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부딪혀 부서지거나 암초에 좌초되었습니다. 900척의 함선 중 200여 척이 침몰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몽골의 기록은 이 하룻밤의 폭풍으로 13,500명의 군사를 잃었다고 전합니다. 살아남은 연합군의 총사령관 홀도는 공포에 질려 남은 배를 이끌고 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이 보낸 바람, 즉 카미카제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신의 가호를 받는 나라임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패배 보고에 격노했지만 당장은 남송 정벌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는 남송을 끝낸 뒤 반드시 저 섬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79년 마침내 남송을 멸망시킨 쿠빌라이는 일본을 향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1차 원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함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둘로 나눠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동로군, 고려군 1만, 몽골 하락 한인 3만, 총 4만 명과 함선 900척, 강남군, 갓 항복한 구남송군 10만 명, 함선 3,500척, 총 14만 명의 병력과 4,400척의 함선. 이것은 1914-1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상륙 함대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함대를 지휘할 총사령관으로 몽골인 아타하이를 임명하려 했으나 그가 병에 걸리자 몽골인 힌두와 한인 홍다구에게 각각 지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1차 원정 이후 7년 동안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호조 도키무네는 몽골의 재침공을 대비해 하카타만 연안수 킬로미터에 걸쳐 높이 2m에서 3m에 달하는 거대한 방어용 석벽 겐쿠 보루이를 쌓았습니다. 전국의 사찰과 신사에서는 적국 항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밤낮 없이 이어졌고 사무라이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1281년 5월 드디어 14만 대군의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동로군이 먼저 6월에 하카타만에 도착했지만 강남군과의 합류가 늦어졌습니다. 10만 주력군을 태운 강남군은 함선 건조와 보급 문제로 2달이나 늦게 출발한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4만의 동로군은 하카타만의 거대한 방벽에 가로막혀 상륙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벽이 없는 시가섬과 노코시마 섬에 상륙하려 했지만 일본 사무라이들의 처절한 야간 기습과 연안 게릴라전에 시달리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로군은 어쩔 수 없이 주력 강남군을 기다리며 이키섬까지 후퇴해 해상에서 지루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7월 말 10만 대군을 태운 강남군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동로군과 강남군 두 함대는 히라도섬에서 합류하여 8월 15일 하카타만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하기로 작전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카타만은 4,000척이 넘는 원나라의 배들로 새카맣게 뒤덮였습니다. 배들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쇠사슬로 연결되어 거대한 해상 요새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명의 1281년 8월 15일 바로 그날 밤 1차 원정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태풍이 다시 한번 함대를 덮쳤습니다. 제2차 카미카제였습니다. 4,400척의 함대는 지옥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들을 집어삼켰고 서로 묶여있던 쇠사슬은 배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배들은 서로 부딪혀 가라앉았고 암초에 찢겨나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14만 대군 중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익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군의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함선의 80에서 90%가 파괴되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아직 쓸만한 배들을 골라 타고 남겨진 10만 명의 강남군 병사들을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규슈의 타카시마 섬에 버려진 수만 명의 병사들은 사무라이들의 무자비한 토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몽골인과 고려인, 한인은 가차없이 처형하고 남송인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두 번째 야망, 아니 집착은 그렇게 태평양의 바닷속으로 완벽하게 수장되었습니다. 일본 원정의 실패는 쿠빌라이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무리한 정복 전쟁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남쪽의 대월과 참파였습니다. 사실 몽골과 베트남의 악연도 1258년 몽케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쿠빌라이의 부하였던 우량카다이가 남송의 측면을 치기 위해 대리국을 거쳐 대월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대월의 쩐 왕조는 몽골의 침공의 수도 탕롱을 내주고 초토화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몽골군은 덥고 습한 기후와 질병, 게릴라전에 시달리다 결국 9일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1282년 참팩에 황제가 직접 와서 조공하라고 명했지만 참파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284년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의 명장 소게투에게 5만의 군대를 주어 참파를 침공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대월의 쩐 왕조에게 참파를 치러 가니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항복하고 길을 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월에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쩐 흥다오가 있었습니다. 쩐 흥다오는 몽골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쩐 왕조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모아 항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모두가 싸우자고 외쳤고 병사들은 팔에 살달이라는 문신을 새기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1285년 쿠빌라이는 아들 토곤에게 50만 대군을 주어 대월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수도 탕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전 흥다오는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그는 청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몽골군이 들어오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불태우고 식량과 우물을 없애버렸습니다. 50만 대군은 텅 빈 수도에서 굶주림과 말라리아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몽골 초원 출신의 군사들은 베트남의 지독한 열기와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기가 꺾인 몽골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숨어있던 쩐 흥다오의 군대가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대패했고 총사령관 소게투는 전사했으며 황태자 토고는 구리통 속에 숨어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패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 토곤이 돌아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며 경노했습니다. 1287년 그는 복수를 위해 다시 한번 대규모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쩐 흥다오는 이번에도 몽골군을 유인했습니다. 1288년 쩐 흥다오는 몽골의 수군 함대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바익단강의 하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강바닥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뾰족한 쇠말뚝 수천 개를 미리 박아두었습니다. 그는 몽골 함대를 유인해 쇠말뚝 지대로 끌어들였습니다. 만조 때는 보이지 않던 말뚝들이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자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몽골의 거대한 함선들은 쇠말뚝에 꿰뚫려 좌초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대월의 함선들이 불화살을 퍼부었고 몽골 함대는 전멸했습니다. 일본의 카미카제가 바람과 바다에 의한 패배였다면 바익당 강의 패배는 강과 전술에 의한 완벽한 인재였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깨졌습니다. 그는 자바, 미얀마 등지에도 원정군을 보냈지만 모두 현지의 기후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손실만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무적의 몽골군이라는 신화는 쿠빌라이의 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바다와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의 비극은 전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의 내면 세계와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현명한 정치적 조언자였던 아내, 차비 황후가 있었습니다. 옹기라트 부족 출신의 그녀는 몽골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했던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쿠빌라이가 중국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몽골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를 붙잡아준 닻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쿠빌라이가 남성의 황족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보호했고 사치스러운 궁전 건설을 자제시켰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일깨워주던 제국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281년 공교롭게도 제2차 일본 원정 함대가 카미카제로 전멸했던 바로 그 해 차비 황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빌라이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비 황후가 낳은 적자이자 황태자인 진진이었습니다. 진진은 쿠빌라이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공들여 키운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쿠빌라이 자신이 몽골의 칸과 중국의 황제 사이에서 평생 고뇌했던 것과 달리 진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두 세계의 정점에 서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몽골 전사들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웠고 동시에 당대 최고의 한족 유학자들 밑에서 유교 경전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용맹함과 중국의 지혜를 겸비한 쿠빌라이가 꿈꿨던 완벽한 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아들 진진을 깊이 신뢰했고 일찌감치 그에게 중서령이라는 재상의 직책을 맡겨 국정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이 오히려 진진을 올가매는 비극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진진은 그가 배운 유교적 가르침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는 인과 덕치를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아버지 쿠빌라이의 통치는 점점 더 유교의 이상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지에 대한 무리한 원정, 궁전 건설을 위한 막대한 토목공사,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혹한 세금 수탈. 진진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성군이 아니라 패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폭발시킨 것이 바로 재정 문제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끝없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생목인 재정 관료들을 중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중앙아시아 출신의 무슬림 아흐마드 파나카티였습니다. 아흐마드는 세금 인상, 소금과 철의 전매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교초라 불리는 지폐를 마구 찍어내는 방식으로 쿠빌라이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정가였지만 동시에 제국의 부를 사적으로 착복하는 희대의 간신이자 부정 축제자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아흐마드에 대한 원성이 들끓었습니다. 몽골 귀족들은 생목인이 자신들보다 우대받는 것에 분노했고 한족 유학자들은 그가 백성의 고열을 짠다고 비난했습니다. 황태자 진지는 이 반아흐마드 세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교적 도덕에 따라 아버지 쿠빌라이에게 아흐마드를 처단하고 백성을 구휼하라고 수차례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당장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쓴소리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간언이 거세질수록 쿠빌라이는 오히려 아흐마드를 더욱 비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282년 이 갈등은 최악의 방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흐마드에게 원한을 품은 한족 장교 왕조 등이 반란을 일으켜 아흐마드를 궁궐 안에서 암살해버린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처음에는 격노하여 반란자들을 처형했지만 암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흐마드가 저지른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와 전횡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아들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고 아흐마드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쿠빌라이는 자신의 실책이 드러난 것에 대해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고 진지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1285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유학자 관료가 쿠빌라이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황제께서는 이제 연로하시니 황태자 진진에게 양위하시어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소서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는 쿠빌라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들 진진이 자신의 측근들을 사주하여 아버지를 그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감히 내 아들이 황제 자리를 넘보는가 라며 불같이 격노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상소와 관련된 진진의 측근 관료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처형하는 정치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황태자 진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아버지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유교적 이상과 아버지의 몽골식 잔혹한 분노 사이에서 그의 섬세한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지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몽골 귀족들의 나쁜 습관, 즉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86년 1월, 쿠빌라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완벽한 후계자 진지는 43세의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급사하고 맙니다. 아들의 죽음은 쿠빌라이 칸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지지해주던 아내를 잃었고 자신의 야망을 대신 실현해주길 바랐던 아들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일본과 베트남에서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궁정에서는 믿었던 재상객에 배신당했고 제국의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된 쿠빌라이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대도의 궁전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 역시 아들 진진처럼 그리고 많은 몽골 귀족들처럼 폭음과 폭식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기름진 양고기와 온갖 산의 진미가 끝없이 올라왔고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한때 초원을 누비던 날렵한 전사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극심한 비만과 함께 그를 평생 괴롭힐 끔찍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통풍이었습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이 쌓여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쿠빌라이는 이 고통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거대한 몸을 이끌고 겨우 조회에 나섰습니다. 그는 고통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욱 의심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들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무모한 전쟁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일본 원정을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베트남과 자바에 다시 한번 원정군을 보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신하들 중 누구도 이 늙고 병든 황제의 명령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원정을 미루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데칸의 명령은 이제 궁전 밖을 나가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지배자 쿠빌라이 칸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거대한 궁전에 갇힌 비만과 통풍,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장 고독하고 불행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286년 쿠빌라이 칸이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완벽한 후계자 황태자 진진이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쓰러진 직후에 어둡고 텅 빈 대도의 궁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쿠빌라이는 71세였습니다. 그는 세계를 가졌지만 그 세계를 물려줄 아들을 그리고 그 세계를 함께 나눌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진진의 죽음은 쿠빌라이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의심이, 자신의 냉혹한 몽골적 기질이, 자신이 그토록 심어주고자 했던 유교적 이상을 가진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에 스스로를 유폐했습니다. 그의 말년을 기록한 사료들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술과 음식에 탐닉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늙고 병든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를 매일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폭음과 폭식, 특히 몽골 귀족들이 즐기던 기름진 육류와 발효유는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비만해졌고 이로 인해 통풍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통풍의 고통은 칼로 발목과 관절을 쑤시는 듯한 격통을 유발합니다. 그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침상에서 몸을 돌리는 것조차 시종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때 몽골 초원을 가로지르며 말을 달리던 징기스칸의 손자는 이제 자신이 세운 화려한 중국식 궁전에 갇혀 자신의 몸무게와 병마조차 이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죄책감을 잊기 위해 더욱더 술을 마셨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술은 통풍을 악화시켰고 고통은 다시 술을 불렀습니다. 이 시기 쿠빌라이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진진의 죽음을 초래했던 아흐마드 암살 사건 이후 쿠빌라이의 재정 관료에 대한 판단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흐마드의 뒤를 이어 상가라는 또 다른 생목인을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상가는 아흐마드보다 더 교활하고 더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늙은 황제의 눈을 가리고 다시 한번 제국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폐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원보초라는 새로운 지폐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쿠빌라이는 일본과 베트남 원정 실패로 텅 비어버린 국고를 이 종이돈으로 메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폐의 가치는 매일같이 폭락했습니다. 백성들은 정부가 발행한 종이돈을 믿지 않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가는 또한 아흐마드처럼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막대한 뇌물을 받아 사복을 채웠습니다. 1291년 그의 부정부패가 마침내 탄로나자 쿠빌라이는 또 한 번의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상가를 처형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아흐마드에서 상가로 이어진 재정 파탄은 쿠빌라이의 생목인 우대, 한인 남인 차별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족을 믿지 못해 외국인 용병에게 재정을 맡겼지만 그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늙은 황제를 기만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쿠빌라이의 야망 혹은 집착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더욱더 무모한 전쟁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 일본이 있었습니다. 2번의 카미카제로 15만에 가까운 대군과 4,000척의 함대를 잃은 것은 그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1286년 아들 진진이 죽은 바로 그 해, 쿠빌라이는 세 번째 일본 원정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무모한 도박에 제국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고려에 또다시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함선 건조와 군량미 징발을 독촉했습니다. 고려의 충렬왕은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이며 나무를 모두 베어 궁궐 기둥으로 함선을 만들었으니 더는 불가능하다고 울부짖었지만 늙은 황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중국 강남 지방에도 함선 건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번의 원정 실패로 이미 경제가 파탄난 백성들은 또다시 시작된 전쟁 준비에 절망했습니다. 마침내 1292년 절망은 분노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강남 곳곳에서 황제가 우리를 바다의 귀신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쿠빌라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국은 이제 또 한 번의 원정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1293년 그는 병상에서 마침내 세 번째 일본 원정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현실의 파산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전멸시킨 베트남과 자베도 복수 원정군을 보냈지만 모두 현지의 기후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의미 없는 희생만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쿠빌라이의 정복 신화는 그의 생명이 다해감과 동시에 남쪽의 정글과 동쪽의 바다 앞에서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습니다. 1293년 말, 쿠빌라이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78세. 비만과 통풍으로 뒤틀린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의 완벽한 후계자, 진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진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노무간, 코코추 등 그들 역시 몽골의 왕자로서 각자의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대로라면 이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칸을 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몽골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식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키웠던 아들, 진진의 혈통을 잇고 싶었습니다. 그는 진진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주목했습니다. 진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카말라, 둘째 다루마발라, 그리고 셋째 테무르였습니다. 경쟁은 맏손자 카말라와 셋째 손자 테무르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카말라는 몽골 본토를 지키고 있었고 몽골 전통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몽골 보수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테무르는 쿠빌라이를 도와 중국의 행정을 보좌했고 할아버지의 중국식 통치를 지지했습니다. 이 구도는 마치 수십 년 전 아릭부케 대 쿠빌라이의 대결을 연상시켰습니다. 초원의 전통을 상징하는 카말라와 중국의 통치를 상징하는 테무르. 쿠빌라이는 자신의 마지막 쿠릴타이를 열었습니다. 그는 두 손자에게 징기스칸의 유훈을 인용하며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시험했습니다. 카말라는 유훈을 정확히 외웠지만 그 의미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테무르는 유훈을 외우는 것은 물론 화목과 당열이 제국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그 뜻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쿠빌라이는 만족했습니다. 1293년, 그는 몽골의 모든 왕족과 신하들 앞에서 셋째 손자 테무르를 황태손으로 공식 책봉했습니다. 이는 쿠빌라이가 제국에 남긴 마지막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몽골의 초원이 아닌 중국의 용상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가 칸인 동시에 황제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몽골 보수파의 불만을 샀지만 쿠빌라이의 카리스마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훗날 원나라 황실을 끊임없는 왕위 계승 분쟁으로 몰아넣을 또 다른 갈등의 시안이 되었습니다. 1294년 2월 18일 대도의 궁전 자금성의 침전에서 쿠빌라이 칸은 79세의 나이로 마침내 그 길고 고독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징기스칸과 함께 시작된 정복의 시대는 쿠빌라이의 죽음과 함께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몽골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자 징기스칸과 툴루이가 묻혀있는 부룩한 칼둔산의 기룡옥으로 비밀리에 운구되었습니다. 그는 대원이라는 중국식 왕조를 세웠지만 그의 장례는 철저히 몽골의 전통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장지로 가는 모든 길은 통제되었고 그 행렬을 본 모든 생명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수천 마리의 말을 동원해 평평하게 다져졌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그 누구도 찾지 못하게 위장되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의 무덤은 그렇게 몽골 초원의 바람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후 세조라는 중국식 묘호를 받았습니다. 왕조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덕신공 문무 황제라는 긴 시호가 붙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칸으로 태어났지만 중국의 황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거대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팍스 몽골리카의 정점, 통일된 중국 대륙, 세계 최초의 지폐 시스템, 그리고 베이징이라는 위대한 수도.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 또한 거대했습니다. 무리한 원정으로 파탄난 경제, 치유할 수 없는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왕위 계승 분쟁의 불씨. 쿠빌라이 칸이 세운 거대한 제국 대원은 그가 죽은 순간부터 이미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은 너무나 거대했지만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모순적인 유산이 그가 떠난 뒤의 세계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294년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거인 쿠빌라이 칸이 79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대도의 텅 빈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징기스칸으로부터 이어진 정복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수성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쿠빌라이의 마지막 결단에 따라 그의 완벽한 후계자였던 아들 진진의 셋째 아들, 즉 황태손 테무르가 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테무르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더 이상의 무모한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제국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일본, 베트남, 자바 등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켰고 평생 쿠빌라이를 괴롭혔던 몽골의 내부의 적, 중앙아시아의 카이두와의 지리한 전쟁도 종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카이두는 1301년 전투의 부상으로 사망. 팍스 몽골리카는 쿠빌라이의 시대의 정점에 달했고 테무르의 시대에 비로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세운 대원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그가 남긴 수많은 시한폭탄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쿠빌라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단 한 명의 거인이 무너지자 그가 억지로 봉합해 놓았던 모든 균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전통과 중국의 전통 사이에서 어정쩡한 황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손자 테무르를 지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몽골 귀족들의 권력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핏줄이라면 누구나 칸이 될 자격이 있다는 몽골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테무르 황제가 1307년 후사 없이 사망하자 원나라 황실은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황후가 섭정을 하고 몽골 보수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빌라이의 다른 아들들과 손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폐위시키는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쿠빌라이 사후 1368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여 년간 원나라의 황제는 무려 10명이나 교체되었습니다. 평균 재위 기간이 7년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국의 통치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쿠빌라이가 평생을 바쳐 해결하려 했던 몽골의 분열 문제는 그의 죽음과 함께 최악의 방식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경제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무리한 전쟁과 사치스러운 토목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초라는 세계 최초의 지폐를 남발했습니다. 이 종이돈은 그의 시대 말기부터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황위 쟁탈전을 위한 전쟁 비용과 몽골 귀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교초를 찍어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제국의 재정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쿠빌라이가 만든 4계급 제도는 제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고리가 아니라 불신과 증오를 키우는 억압의 족쇄였습니다. 특히 제국의 인구 대다수를 차지했던 제4계급, 남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도 몽골인이나 생목인에게 멸시받고 착취당했습니다. 몽골 관리가 한족을 때려 죽여도 벌금형에 그치는 불평등한 법 앞에서 그들의 좌절감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을 정복했지만 중국인의 마음을 정복하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1340년대 이 세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창궐하고 황하가 범람하여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351년 황하의 치수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던 한인과 남인들이 홍건적이 되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의 불길 속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 주원장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4계급 제도로 인해 분열되었던 한족들은 주원장의 깃발 아래 무섭게 당열했습니다. 반면 원나라는 왕위 다툼과 내부 분열로 허둥대며 이들의 반란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1368년 주원장의 군대는 마침내 쿠빌라이가 세운 대도를 함락시켰습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쿠빌라이가 왔던 그 길을 거꾸로 되짚어 몽골 초원으로 도망쳤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대원을 선포한 지 97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은 한 세기를 차에 넘기지 못하고 그가 가장 멸시했던 남인들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쿠빌라이 칸의 통치는 그저 짧고 화려했던, 그러나 실패로 끝난 이민족의 정복구로 끝나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제국 원나라는 비록 100년 만에 무너졌지만 그가 세계사에 남긴 유산은 그가 세운 그 어떤 성벽보다도 거대하고 영속적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진정한 위대함은 파괴가 아닌 연결에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팍스 몽골리카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여 길을 열었다면 쿠빌라이는 그 길 위에 역참이라는 촘촘한 물류 교통망을 완비하여 안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문명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유산은 그가 유럽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상인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의 궁정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구술한 동방견물로 끈 중세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 책을 100만 가지 거짓말이라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묘사된 황금의 나라 지팡구와 캄발리크의 황금 궁전에 대한 상상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 이 황당한 거짓말을 진실이라 굳게 믿고 쿠빌라이 칸의 황금 궁전회가 닿기를 꿈꿨던 한 이탈리아의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마르코 폴로의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며 서쪽으로 항해하면 지팡구와 데칸의 나라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항해는 신대륙계 발견으로 이어졌고 인류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그가 죽은 지 200년 뒤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다를 통해 유럽인들의 야망을 자극하여 세계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서쪽으로 간 것은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 즉 화약, 나침반, 그리고
인쇄수리 몽골 제국의 교역로를 타고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화약은 유럽의 봉건 기사들을 몰락시켰고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했으며 인쇄술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지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쿠빌라이가 완성한 팍스 몽골리카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를 여는 반가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길을 따라간 것은 문명과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몽골의 교역로를 따라 중앙아시아의 스텝에서 발생한 흑사병이라는 재앙도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끔찍한 질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는 살아남은 자들의 가치를 높여 봉건제가 무너지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중국에 남긴 유산 또한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원나라는 현재 중국의 영토적 경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족 왕조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했던 티베트, 운남성, 만주, 신장 위구르, 그리고 몽골 초원까지 이 모든 이질적인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구로 묶어 통치한 것은 쿠빌라이가 최초였습니다. 훗날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와 그 뒤를 이은 청나라는 쿠빌라이가 정한 이 광대한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계승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다민족 통일 국가를 주장하는 역사적 근원의 상당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오랑캐라 불렀던 몽골의 정복자 쿠빌라이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도, 대도, 주원장이 이곳을 함락시킨 후 북쪽을 평정했다는 뜻의 북평이라 불렀지만 주원장의 아들 영락제는 다시 이곳을 수도로 삼고 북경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잿더미 위에 세운 이 황제의 도시는 이후 800년 가까이 중국 대륙의 심장부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